대한민국은요, IMF를 기점으로 해서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를 종결했습니다. 재무 설계를 받기 전보다 후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변액보험 고학약자들 있죠. 그분들한테 DD를 줍니다. 이거 전화해라. 이렇게 경기 시점에 따라서 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하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제목에서 보셨듯이 재무 설계를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매우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멍멍이 소리 집어치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무 설계에서 끝나는 컨설팅은요, 즉 자산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재무 설계만 받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 피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재무 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포트폴리오한 이후에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요, 내 재산을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는 큰 손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설계. 재무 설계가 뭐죠?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뭐 인생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자녀를 낳게 되면 육아 자금, 주택 확장 자금, 그 다음에 은퇴 자금, 이러한 자금들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개인의 수익과 지출이 있죠. 가정 경제에 또 수익과 지출이 있죠. 이러한 그 수익과 지출을 가지고 내가 해당 목표 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짧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투자, 기간이 길면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중기적인 투자, 이러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에 따른 상품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장기 투자는 좀 리스크를 좀 많이 테이킹 할 것이냐, 단기는 리스크를 좀 버리고 시장 위험률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저축 같은 걸 하느냐, 이러한 상품을 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재무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표 자금을 좀 더 빨리 만들거나 수익률 높이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는 분산 투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 설계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월 100만 원 저축하던 사회초년생이 100만 원 저축만 계속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고객의 수익과 지출 구매, 앞으로 필요한 라이프 이벤트 자금, 그리고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어느 정도 수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국은 제품을 쪼개는 거죠. 예. 금액을 쪼개는 거죠. 이제 금융상품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적립식 펀드, 뭐 변액 유니버설 보험, 그리고 적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이제 종합으로 가 있겠지만, 뭐 이러한 것들을 쪼개는 것들이 바로 포트폴리오고, 이것이 재무설계의 결국은 핵심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자산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수익과 지출, 재정 규모들을 파악하면서 여기서 내가 씀씀이가 크구나, 내가 지출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더하기만 하고 있구나, 곱하기, 즉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익과 지출로는 내가 목표한 자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뭐 100%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금으로 해당 목표를 만들려면은 수익률을 연평균 30% 내야 되는데, 이런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때문에 목표를 줄이거나, 이러한 그 현실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목표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이러한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게 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죠. 네,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재무 설계를 받을 때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이 이루어져요. 100만 원 사회초년생이 저축을 하는데, 자, 이런 피해 본 분들 정말 많죠. 제 주변에도 많고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냐면
변액보험에 50만 원, 연금저축, 뭐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에 25만 원, 그리고 뭐 25만 원 적금. 자, 장기저축성보험에 75 들어갑니다. 예, 사회초년생에 아직도 마련할 자금이 무궁무진하죠. 말도 안 되는 자금들이 앞에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장기저축성보험 이렇게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변액보험. 어, 어떤가요? 일단 평균 월납입 보험료의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사업비로 떼집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10년 그 이상으로 갖고 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물론 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이러한 장기저축성 보험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자, 세액공제 상품 좋죠. 사회초년생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세금 토해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상품을 뭐 세테크순위, 영순위 상품으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상품은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중도에 해지하면은 세금 토해내잖아요. 받을 때는 납입 원금 대비 받지만 토해낼 때는 적립금 대비해서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받을 때랑 토해낼 때 값어치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동성 이렇게 낮은 상품들은요, 어떤 걸 어떻게 하죠? 납입 금액을 낮추고요, 불이익 금액을. 그리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퇴직연금에 이제 관련된 뭐 IRP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짜버립니다. 왜요? 이 재무설계사라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욕심 때문인 거죠. 제가 뭐 모든 재무설계사 분들이나 보험설계사 분들, 또 자산관리사 분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것들 주변에, 이러한 이제 컨설팅 주변에서 많이 접하셨고요. 이러한 피해를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제공받는다라면 어마어마한 큰 손실로 이어지죠. 말도 안 되는 손실로 이어지고, 나중에 정말 정말 악에 바칩니다. 정말 이러한 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요. 지금 100만 원 저축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월 1년 저축하면 10만 원 이자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험 하나 잘못 들고 해지하면은요, 수백만 원 손해 납니다. 물론 이 책임은 결국은요, 본인이 다 져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임을 소비자분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누구 믿고 한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은 본인에게 가장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 기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설계사 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을 만난다면 이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단계까지가 아니다라면 결국은 책임 소재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 설계를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집니다. A, B 이렇게 전, 그 다음에 후에는 A, B, C, D, E 해서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예상 그 목표 자금, 라이프 이벤트 자금을 만들어낸 기간이 조금은 짧아집니다. 이런 경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재무 설계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재무 설계를 받기 전보다 재무 설계를 받은 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높아지죠? 예, 통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무 설계를 받기 전보다 후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건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요, IMF를 기점으로 해서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를 종결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라고 해서 10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로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결했어요. 예, 저금리 시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핵심은 세계 경제가 부채로 살아가잖아요. 미국의 부채 같은 경우는 뭐 2경 6천조. 예, 그 미국은 뎁실리니얼에서 의회에서 이 부채를 계속 결정을 하면서 늘려나갑니다. 대한민국도 부채 문제, 그리고 중국 정부도 뭐 기업의 부채 문제, 뭐 어디서든지 이 부채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뇌관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뇌관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쌓여 있는 글로벌 경기가 뭐 예를 들어 금리가 경제 성장률만큼 올라가는 건 괜찮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정말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가 종결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즉 리먼 사태 이후에 어떻습니까? 블랙스완의 시대에 돌입이 됐어요. 금융 구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이요, 마이너스 채권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맡긴 비용을 내야 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는 게 올라가면 투자로 들어오는 돈이 낮아지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투자로 들어오는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시장 경제 뭐 나침판 운전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이 투자 시장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2003년, 2004년도에 저금 시대 이제 돌입이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00조 예적금 대이동, 뭐 우리나라의 미국의 이제 401k 연금제도 이야기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되면 투자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이런 기사까지 많이 나왔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감소가 되었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금리가 만들어낸 자금의 수급 흐름이고 결국은 투자 시장으로 들어와서 많은 자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때 틈타서 그냥 하나 얘기를 할게요. 변액보험들이 엄청나게 성행했죠.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시장에 이런 호황을 틈타고 변액보험들을 말도 안 되는 뭐 소위 함부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액보험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비를 떼는 상품인데 관리가 안 되니까 폭망한 거죠. 네, 제가 그냥 상품을 갖고 단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받아서 전후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결국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이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이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관리는 한순간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재무 설계를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요. 왜? 첫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무 설계를 하는 능력과요, 자산 관리를 하는 능력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자산 관리는요, 시장 경제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그 시점에 따라서 배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 부족. 두 번째 뭐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없어요? 돈을 안 줘요. 일부 주지만, 자, 재무 설계할 때는 금융 상품을 처음에 컨설팅 할 때 대입을 시키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수수료가 나옵니까? 거의 나오지 않죠. 물론 일부 적리식 펀드로 큰 자금을 만드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벌어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재무 설계사 분들이나 재무 설계를 한 이후에 금융 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상품 구조죠. 우리나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관리에 대한 보수를 책정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이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펀드를 가입했다라고 해서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관리 보수를 우리한테 일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수수료를 가게 해야 되는데, 첫 해 또는 뭐 길어야 2년 3년 안에 모든 걸, 통상 첫 해 그리고 금융상품을 처음에 가입시켰을 때 대부분 50% 70% 많게는 90%까지 몰빵해서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재무 설계를 받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 설계 이후에 이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재무 설계를 받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산 관리가 무엇인가? 자, 일단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호황을 누리다가 후퇴를 하고 침체를 겪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호황을 누립니다. 왜 이런 경기 순환 곡선이 만들어질까요? 뭐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만들어지는데, 통상 호황을 누릴 때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1980년대 호황을 누렸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뒤에 뭐 해외여행 많이 보내고 뭐 유학도 많이 보내고 1989년도인가 대한민국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조치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펑펑 쓴다라는 얘기죠. 뭐 중국이 짝퉁의 나라에서 지금과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G2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거예요? 바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바로 고용이 만들어지고 고용을 통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다시 또 생산 설비 투자를 넓히게 돼서 다시 또 고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호황을 누릴 때는요, 소비가 생산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이때는요, 물가라는 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많이 소비를 하니까 생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그죠? 그럼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첫 번째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원자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필요로 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은행을 가요. 은행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겠죠. 왜요?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덜 하니까. 그래서 은행의 고가는 비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엄청 많이 기업들이 빌리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금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빌리러 오는데 없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을 하게 되면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사람이 고용되면 피고용인은 소득이 생기고 소득으로 다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많이 필요로 하겠죠. 공장도 넓혀야 되고 물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야 되죠. 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황에 이제 다다랐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격은 굉장히 올라왔어요. 과거에 내가 샀던 가격에 뭐 몇십 프로 또는 몇 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서서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대로 뭐 은행을 보자면 은행 고가는 돈이 점점 쌓이는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되게 떨어지겠죠. 이러면서 시장은 다시 하향 곡선을 긋고 또 침체기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가격이 싸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경기는 다시 회복을 하고 호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뭐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현금, 이렇게 5가지 정통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황으로 가는 이 길목에 뭐 투자해야 됩니까? 주식 당연히 투자해야 돼요.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80년대 어땠습니까? 뭐 불과 코스피가 1980년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15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 89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었어요. 7배, 8배 뛰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죠. 그만큼 성장할 때 주식시장은 화랑을 띱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무려 20배나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당연히 많이 요구하니까 가격 오르고요. 원자재 다 투자해도 되죠. 왜?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티핑 포인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까? 반대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죠. 내가 5% 채권이 4% 채권으로 3% 채권으로 점점점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채권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포명 금리만 보면 될 게 아니라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값어치가 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3%에 비해서는 얘가 더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뭐 3%에서 4%, 5%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갈 텐데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져. 그럼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내가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미리미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경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말
후퇴입니다. 다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공포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침체기보다 더 극심한 것이 바로 이 중간입니다. 사실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보아서 중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시기에 있으면 정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나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때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러라든가 그 다음에 금, 그리고 뭐 엔화 이런 자산에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가 바닥으로 왔습니다.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죠. 위기가 기회다. 뭐 리먼 사태 때 워렌 버핏이 그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고를 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IM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우 지수가 거의 뭐 지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폭으로 빠졌었죠. 그래서 나는 미국을 샀다. 지금이 기회다. 미국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경기는 회복을 하는 거죠. IMF 때 삼성전자 주식 3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살 수 있느냐? 두렵다라는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물론 사시는 분도 있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이 시기에는요 투자라는 것은 어렵고요. 결국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지금 현금 보유를 계속 늘리고 있죠. 기회가 오면 빵 늘려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거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때 자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면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산에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요. 이렇게 경기 시점에 따라서 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 관리하는 것이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못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함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석유당입니다. 그럼 석유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대부분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헤게머니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석유 가격을 되레 낮추면서 기업들을 몰아내면서 자기 어떤 그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점했던 그런 방법들로요. 그리고 원자재 투자를 할 땐 뭘 봐야 되나요? 예, 당연히 물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달러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는 다 달러로 거래를 되니까 예, 이런 것도 그래서 환율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뭐 정말 중요하죠. 지금처럼 가장 핵심인 게 뭐예요? 예, 이런 공포 분위기가 왔을 때 결국 뭐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놨고 상호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위기가 온다고 어디부터 돈이 빠집니까? 네, 당연히 불안한 상호저축은행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의 이러한 이제 달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큰 핵심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기사도 보면 이제 이제 스와프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리 이때 자산을 이렇게 경기가 하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자산으로 바꿔놔야 되고 또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것들이 경기 침체기 때 다시 호황으로 이제 회복하는 시점으로 갈 때 또 자산 포트폴리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이 아니고서야 다 맞출 수 없지만 그래서 수익이 나는 자산도 있고 손실이 나는 자산도 있지만 이것들이 맞춰가다 보면 결국은 좀 더 나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력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험 설계사나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고객 관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스팸처럼 뭐 그 와요. 그러면서 자산 관리 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변액보험 고하계약자들 있죠. 그분들한테 이 DB를 줍니다. 이거 전화해라. 그래서 너 지금 별로 상황 안 좋으니까 만나서 뭐 이 계약을 깨고 다른 걸 받아라. 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제가 지금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까지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력 갖출 수 있을까? 저한테 누가 스팸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는데 왜 달러가 빠지지 않고 더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요. 이분들의 실력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당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분들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정보나 능력을 갖고 자산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설계를 받고 자산 관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재무 설계는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 설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받고 자산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혹해서 이런 그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찾는데 조금 더 힘을 기울이고 못 찾는다, 못 믿겠다 그러면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투자를 하는 것은요, 정말 어, 장기간에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할 거라면요, 장기간, 정말 초장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적립식 투자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기간에 내가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전문가 분들도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 이렇습니다. 저 또한 한참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갔어요. 펀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근데 코로나 들어오고 박살이 났습니다. 네, 안타깝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저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펀드가 들어갈 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 1년 뭐 이하나 2년 이하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물론 속이 쓰리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목표 설정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5년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추가 납입을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이 말씀은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견해고요. 제가 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러한 상황, 특히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게 공포입니다. 예,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추락하는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좋은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